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임상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스트라우만 팁 앤 트릭. 여러분께 스트라우만 임플란트의 임상 팁을 알려드릴 이안 맨하튼 치과 함대원 원장입니다. 저는 스트라우만 BLT 임플란트 수술 시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한 저의 임상 팁과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긴 부위 처치법까지 4가지 주제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프로파일 드릴이 임플란트 수술과 그 수술 이후의 임상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왜 프로파일 드릴의 사용이 꼭 필요한지를 이 케이스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을 때 원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치부 수술에서 구치부 수술에서 임플란트가 주변에 충분한 본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드릴과 정확한 임플란트를 심는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임플란트의 수술은 대략 5가지의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 임플란트가 시중에 나와 있는 시스템은 100여 가지가 넘지만 수술의 기본적인 과정은 다음에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드릴을 할 것인지 위치를 잡는 과정, 이니셜 드릴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위치를 중심으로 얼마나 깊이 그리고 방향을 정하는 드릴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사용할 임플란트의 크기에 맞는 골 삭제, 즉 오스테오토미가 필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정이 우리가 오늘 토론하게 될 태핑이나 카운터 싱킹 또는 프로파일 드릴링이라고 하는 과정이 예전의 임플란트 수술에서는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생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단계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의 첫 단계인 이니셜 드릴링입니다. 우리가 서지컬 키트를 보면 그 서지컬 키트 안에 가장 가늘고 뾰족한 드릴이나 아니면 라운드 바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이 바의 용도는 임플란트를 시작할 부위를 표시하고 또 두 번째의 기능은 다음 드릴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인덴테이션을 주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이 드릴을 사용한 후에 그 위치가 우리가 플랜했던 정확한 포지션이 아니라면 그 옆이나 그 앞이나 버코링걸로 미지오 디스탈로 다시 이동해서 다시 마킹을 하셔도 수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드릴은 우리의 시작점을 가리키는 드릴이고, 이 드릴의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이 점에서 다음 드릴이 시작이 되고 나면 시작점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복을 하게 되더라도 정확한 위치를 표시를 하고 시작을 하시도록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뎁스 드릴링이라고 하는 트위스트 드릴을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주로 이 드릴의 직경은 2mm 또는 2.2mm 또는 2.5mm까지도 사용을 하게 되지만 이 드릴의 특징은 엔드 커팅입니다. 그 말은 옆으로는 본을 커팅하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된 점에서 수직으로 방향을 잡아서 뚫고 내려가는 기능만 합니다. 즉, 이 드릴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임플란트의 길이와 방향을 정해주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의 단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정이 우리가 흔히 하는 골 삭제, 오스테오토미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임플란트의 길이와 폭경에 맞는 바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서지컬 키트들은 대부분의 수술 키트들이 뎁스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드릴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이 3단계에서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기 직전까지의 골 삭제를 완성하게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임플란트의 길이에 비해서 대략 0.5mm 정도 더 깊게, 그리고 0.2에서 0.5mm 정도 더 폭경이 작게 삭제가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프로파일링 또는 태핑 또는 이전에는 카운터 싱킹이라고도 불렸던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바의 모양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상부의 코티칼 본만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임플란트 시스템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임상가들은 이 과정을 시행함으로써 상부의 코티칼 본이 없어짐으로 인해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파일링 또는 태핑 또는 카운터 싱킹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상부에 플레어링 되어 있는 코티칼 본 쪽을 전문적으로 다소 특정 양만큼만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4단계가 끝나고 나면 골 삭제된 부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데, 우리가 핸드 토크를 주기도 하고 모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의 뎁스는 임플란트의 성공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핸드 토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뎁스만큼의 임플란트를 포지션 시킨 후 우리가 그 위에 커버 스크루나 힐링 어바트먼트를 장착하고 1스테이지나 2스테이지로 임플란트의 식립을 마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요약을 하자면 모든 임플란트 시스템에서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은 이 5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과정이 4번째 단계인 프로파일링 단계입니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 프로파일링 단계는 간혹 생략이 되기도 하고 레코멘데이션 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기도 한데, 그 과정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가끔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과에서 어느 특정한 임플란트 시스템만을 사용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시더라도 그 회사에서도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 모양이나 형태가 다 다르고 서지컬 컨셉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이 트라우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의 임플란트들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써오던 티슈 레벨부터 해서 본 레벨까지의 임플란트입니다. 이 임플란트들을 우리가 정확히 저 방향으로 식립을 했을 때 이러한 본의 힐링 과정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본이 힐링이 되고 우리가 생물학적 폭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대략 0.3mm 정도의 본의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스트라우만 서지컬 캐탈로그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임플란트의 모양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양의 프로파일 드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화살표 친 데서 스트라우만 스탠다드 임플란트는 이 과정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식립은 그 과정에 하나하나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본의 힐링을 끌어내기 위한 과정인데, 우리는 또한 임플란트가 실패된 경우를 간혹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플란트가 실패를 했을 때 어느 것을 가장 먼저 보아야 하냐? 항상 추천되기로는 임플란트는 2가지 면에서 성공과 실패의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우리가 박테리아와 연관이 되었다고 보죠. 2번째는 기계적인, 미케니컬한 어떤 보철물이나 어떤 강도와 관련된 임플란트의 실패가 가져오기도 하는데, 간혹 우리가 이 중간 단계인 impaired healing이라고 하는 단계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impaired healing이라고 하는 것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의 실패가 어떤 서지컬 트라우마나 임플란트 힐링 과정에서의 마이크로 모션이나 아니면 호스트 팩터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서지컬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특별한 어떤 큰 자극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순조롭게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했을 때, 단계별의 임플란트 드릴을 사용을 했을 때 그 자체가 사실은 수술적으로 우리의 인체에, 특히 본에 트라우마를 이미 준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서지컬 트라우마를 준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그 안에 우리의 몸 안에 식립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전혀 문제없이 힐링이 되느냐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것이 우리가 수술적인 테크닉에 따라서 서지컬 트라우마를 과도하게 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서지컬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트라우마를 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프로토콜에 따라서 정확한 드릴의 사용과 정말 정확한 테크닉을 가지고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본 상태는 다릅니다. 어떤 환자들의 본 퀄리티, 본 퀀티티, 그 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신체적인 전신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호스트 팩터도 중요하며, 드릴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오버히팅, 대략 48도씨에서 1분간의 열이 지속이 됐을 때 보는 괴사가 온다. 그렇죠. 보는 네크로시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으로 컴프레션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마지막 단계의 임플란트 그 자체가 마지막 오스티아룸입니다. 즉, 그 직전 단계에 비해서 임플란트의 사이즈는 더 굵기 때문에 보온을 압박하면서 또는 보온에 비딩을 주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어떤 단계만큼만 우리의 보온은 어댑티브한 버시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임플란트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 문구입니다. 메카노 트랜스덕션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보온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우리가 보온에 어떤 커팅을 주고 프레셔를 주고 응력을 줬을 때 보온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 그림에서 우리가 단계를 보시면 어떤 미케니컬한 로딩이 들어갔을 때 보온의 캐나리쿨라이 안으로는 플루이드가 흐르게 되면서 메젠카이멀 셀들이 분화가 되고 보온 셀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보온이 리모델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보온의 리모델링이 일어남으로써 임플란트의 주변에 보온이 힐링이 되는 것이고, 힐링이 된 보온 자체가 우리가 평생을 지속하면서 없어지고 생기고를 반복하면서 임플란트의 바이탈리티를 유지하게 되는 건데요. 이 마이크로 스트레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치과 재료학 시간에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배운 것처럼 보온에도 어떤 자극이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그 양에 따라서 보온이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보온에 어떤 로딩이나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데, 그 양이 지금 적정하냐 덜하냐 아니면 오버로딩이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로딩은 단위 길이당 응력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대략 200보다 낮을 때는 굉장히 그냥 작은 일상적인 자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도 반복이 될 때는 보온이 아트로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200에서 대략 2500 정도의 로딩이 가해졌을 때,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온이 받는 생리학적인 어떤 자극입니다. 이 자극에 의해서 우리는 보온은 그냥 적당히 반응을 하고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보온이 자극을 많이 받는 곳에서는 보온이 흡수가 되기도 하고, 텐션을 받는 곳에서는 보온이 침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보온의 덴시티가 증가하기도 하고 보온의 덴시티가 감소를 할 수도 있는 어떤 우리의 생리학적인 어떤 자극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짝 또 오버로딩이 됐을 때 수치상으로 2500에서 4000 정도의 힘이 갔을 때는 보온이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어떤 디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하이퍼트로피가 일어나는 경우가 주로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생기게 됩니다. 이 이상의 로딩이 가해졌을 때는 우리가 패톨로지컬한 오버로딩이라고 보는데, 보온 자체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는 것은 바이탈리티에 영향을 주는 거고, 바이탈리티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보온이 없어지거나 보온이 녹아내린다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임플란트 주변에서의 영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이렇게 표로 다시 보시면 대략 200 이하의 로딩이 갔을 때 2500, 3500, 25000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보온이 나타내는 반응이 이렇게 오른쪽 같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급격히 뭔가가 증가하게 되는 반응을 보이는데, 그 과정을 밑에서 보시면 보온이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과정, 모델링이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온의 프랙처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보온의 프랙처라는 것은 크랙도 일종의 보온의 프랙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접하는 치조골은 크게는 두 가지 형태, 두 가지 물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캔서러스한 부분과 코티칼 본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이 코티칼 본에서의 어떤 관심을 더 가지는 것은 이 부분이 사실은 기계적으로 단단한 부분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프로파일 드릴이 삭제하는 부분도 주로 이 코티칼 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왜 코티칼 본 부분만 조금 더 임플란트의 모양에 맞게
더 맞춤형으로 삭제를 해줘야 되는가? 우리가 앞서 프로파일 드릴의 모양을 임플란트의 시스템에 따라서 같은 회사인 스트라우만 안에서도 각기 다른 모양의 프로파일 드릴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각기 다른 모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임플란트의 크레스탈 본 쪽의 임플란트 외형에 맞춤으로 되어 있는 본 삭제 드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코티칼 본은 우리가 앞에서 마이크로 스트레인을 보신 것처럼 어떤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본 자체의 응력이, 프레셔가 마지막 임플란트를 심으실 때 프로파일 드릴이 없이 임플란트 자체가 코티칼 본에 너무 많은 프레셔를 주게 되면 본은 일단 형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눌리는 거죠. 눌리면 어떻게 되느냐? 컴프레션 네크로시스가 일어난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물론 맞지만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에서 컴프레션 네크로시스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밖에 알 수는 없지만 그 수치가 임플란트 회사에서 제시하는 토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어느 정도의 토크가 모든 카탈로그를 보면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35N 이상의 로딩을 가하지 마라, 40N, 50N까지도 괜찮다. 그 숫자 자체가 일반적으로 BLT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대략 35, 40을 넘지 않는 것이 권장되고, 지금 앞으로 사용하게 될 BLX 같은 임플란트는 70, 80N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컴프레션과 두 번째의 보온에 주는 데미지에 대해서는 코티칼 본은 2% 이상의 모양이 변화가 오면 그 본은 영구적인 변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블러드 베슬은 볼 수가 없습니다. 블러드 베슬이 콜랩스 돼서 어떤 컴프레션 네크로시스가 오냐 안 오냐의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본 자체가 외형상 크기가 2% 이상의 본의 눌림이나 어떤 형태 변화를 가져오면 그 본에서는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영구적인 변화는 본의 흡수를 동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안전하고 더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프로파일 드릴링은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더 필요하고 더 안전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니셜 스테빌리티에 너무 집착을 하셔서 우리가 40, 50, 60, 70N의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얻으시면 수술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든든하신 건 있으시겠지만 본 자체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견딜 수 있는 양의 2배, 3배의 어떤 압박을 받고 데미지를 받는 상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임플란트를 발치와에 즉시 식립하는 경우입니다. 발치 즉시 식립은 점점 더 임플란트의 표준으로 인정되어 있고, 발치 즉시 식립을 했을 때 우리가 치조골의 모양과 어떤 잇몸의 형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에서 우리가 발치 즉시 식립을 하고, 또한 전치부에서는 더 많은 케이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치 즉시 식립을 할 때의 드릴링은 무엇이 더 일반적인 드릴과 다르냐? 쉽게 생각하시면 팔라탈 쪽에 기울어진 면에다가 우리가 드릴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버칼본 쪽에 컨택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피하려 하고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되는 임플란트의 위치와 디렉션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팔라탈 본을 따라서 식립을 하게 되고 버칼 본 쪽에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두게 되는데, 이럴 때 임플란트의 스테빌리티는 당연히 에이피컬 쪽과 팔라탈 쪽 본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버칼 본 쪽은 허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마지막 드릴링 후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그림에서 보시는 임플란트처럼 임플란트 넥이 플레어돼서 더 넓어져 있는 임플란트이거나,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팔라탈 본에서만 마찰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임플란트가 버칼 쪽으로 밀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임플란트처럼 시작을 하고 저 임플란트의 방향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팔라탈 쪽이 임플란트의 넥 부분에 닿기 시작하면은 임플란트는 당연히 버칼 쪽으로 넥 부분만 조금씩 밀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임플란트의 식립을 마쳤을 때는 과도하게 버칼 쪽으로 앵글이 되어 있음으로써 버칼 본까지 컨택이 돼서 본 로스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신 것처럼 프로파일 드릴은 왜 필요한가, 어떤 임플란트에서 필요한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프로파일 드릴이 반드시 필요한 임플란트에서는 그 사용을 주저하지 마시고 한 단계를 더 거쳐 주시면 우리가 이미 토론하신 두 가지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플란트가 힐링되는 과정에서 코티칼 레이어의 과도한 압력과 로딩을 방지함으로써 본의 힐링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즉시 식립을 하는 경우에, 또는 즉시 식립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본 베드는 항상 코티칼 레이어와 캔서러스 레이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위치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 드릴의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트라우만 BLT 임플란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프로파일 드릴이 왜 중요한지, 프로파일 드릴을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임상적인 효과와 장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수술을 하실 때 임플란트 종류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프로파일 드릴을 함께 꼭 사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최근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우만 팁 앤 트릭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